협상. 그 뒤에 천문학적인 방위비 삭감이라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최정예 분석가들조차 그 이유를 가늠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고, 유럽과 일본이 막대한 금액을 약속하며 줄을 서던 바로 그 순간 오직 한 나라만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 선택은 동맹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이름의 비밀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필사적으로 그 정체를 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훔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기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벼려낸 강철의 의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유일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리엘 하르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수치, 그리고 냉정한 분석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전략을 수치로 환산하고 모든 결정을 통계와 확률로만 판단하던 사람이었지만, 한국과 관련된 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모든 확신과 전제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워싱턴은 말 그대로 들끓는 소용돌이의 중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국과 4,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투자 패키지를 전격 타결했다고 천명하자 조밀한 섬광처럼 번쩍이는 셔터 소리와 겹겹의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대통령은 역사상 전례가 드문 투자 약속이 미국에 향했다고 자평하며 스스로의 정치적 수완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포가 난무했으나 그 이면에서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은 서로 상반된 계산을 시작했고, 국제금융시장은 즉각적인 재평가의 모드로 진입했죠. 그러나 국방부의 공기는 전혀 달랐어요. 전략분과의 회의실에는 건조한 보고서와 난삽한 표가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이례적으로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기울이며 묵직한 의문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유럽이 6,000억 달러를 공언했음에도 한국은 왜 4,500억 달러 선에서 매듭지었는가? 겉수치만 보자면 규모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 간극의 성질은 단순한 액수의 높낮이가 아니라 구조의 질감, 곧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로 연결되는 전략적 배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설이 조심스럽게 부상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의 명목 인하와 투자, 약속의 교환이라는 정치-경제적 구도 속에서 한국이 감내한 단기 리스크가 궁극적으로는 미 본토 제조물류 인프라와 결합해 상호 억지력과 동맹의 상호 의존도를 재구성한다는 시각도 힘을 얻었고, 이것은 단지 숫자를 맞바꾼 거래가 아니라 동맹의 형식을 시혜와 종속에서 상호 보완과 분업으로 이행시키는 구조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이 보수적 회피가 아니라 공세적 진입, 곧 기술산업 안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미국의 전략 아키텍처 속에 자신의 필수성을 새겨 넣는 고지전이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안도와 경계가 교차했어요. 한국의 투자 구조가 정교할수록 미국 내 특정 이해 세력, 특히 초대형 방산업과 에너지 로비 네트워크가 한국의 전략적 자립성을 불편해할 여지가 커진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표면적 총액의 크고 작음을 넘어 한국이 어떤 산업 모듈로, 어떤 기술 표준으로, 어떤 안보 프레임으로 미국의 핵심 체계와 맞물리는가를 가장 예민한 관심사로 삼았어요. 바로 그 맞물림이 향후 연합전력의 실효성, 억지력의 신뢰도, 나아가 동맹의 대칭성을 가름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워싱턴 포스트에서 폭탄 같은 기사가 터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한국에게 요구하려 했던 조건들을 공개한 거였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국방비를 GDP의 3.8%까지 늘리라고 압박하려 했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였는데 거의 50% 가까이 증액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대폭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지지하라는 조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였어요. 이런 강력한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최종 합의에서 모두 사라져버린 걸까요? 국방부 전략분석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상사인 존슨 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분석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우방국 정도로 여겼어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안보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분석하면서 뭔가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미국조차 함부로 압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리처드 크로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다이내믹스 디펜스의 수석 로비스트였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로웰은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그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크로웰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값비싼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크로웰은 한국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한국이 최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궁이라는 차세대 통합방위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맹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크로웰의 논리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산 무기 구매가 줄어들고 결국 동맹 자체가 약화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크로웰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어요. 저에게 한국의 신무기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실전에서는 한계가 많을 거라는 내용의 보고서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그 무기 체계를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분석관으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크로웰은 제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왔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야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도 거부하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까지 한다면 미국이 굳이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한미동맹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발상이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크로웰의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워싱턴에서 18년간 쌓아온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은근히 위협했었고 방산업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했어요. 한국의 신무기가 정말 위협적이라면 지금이 통제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였습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천궁 체계가 정말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큼 대단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크로웰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분석관으로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상부에 한국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천궁 방위 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크로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과 깔끔한 인프라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허민준 선임연구원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값비싼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느낀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단단했어요. 책상에서만 일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뭔가를 만져보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허민준 연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했어요. 특히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국산화율이었어요. 허민준 연구원은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에 11억 달러 규모로 수출됐다고 했어요. 거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허민준 연구원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든 FA-50 경공격기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유지보수가 쉬워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허민준 연구원이 자주 언급한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혁신 속도였는데,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론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포항에 가까워질수록 허민준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천공방위 체계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기존의 요격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해군 종합무기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설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최신식 관측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각종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허민준 연구원은 오늘 시연할 천공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천궁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레이저와 전자전 그리고 초고속 요격체를 조합해서 3중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와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설명이었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율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였습니다. 시연장에 도착해서 통제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저를 맞았습니다.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허민준 연구원은 오늘 시연에서 여러 종류의 가상 위협을 동시에 발사해서 천공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해 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다 쪽에서 초고속 표적 여러 개가 동시에 발사됐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레이저 빔이 번쩍이더니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자전 장비를 활용한 무력화였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방향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어요. 허민준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로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킨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초고속 요격체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더니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폭발 없이도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난 후 허민준 연구원은 천공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면 애초에 공격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허민준 연구원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만든 것이고 이 기술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크로웰이 말했던 위협적인 무기라는 표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정말로 위협적이긴 했지만 그 위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상위급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은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과 최신식 통신 장비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 방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 공유 요구였어요. 몇몇 미국 기업들이 천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의 협력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빼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기술은 한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함부로 나눌 수 있는 성격의 기술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한국 정치권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 실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허민준 연구원을 비롯한 개발진들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 번 기술이 유출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안보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어요. 분석관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논리도 충분히 타당해 보였습니다. 과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걸까요? 그때 허민준 연구원이 한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방어력이 강해질수록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이 보장되고 결국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크로웰이 요구했던 부정적인 보고서를 과연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본 진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분석관으로서의 양심과 미국 국익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천공 방위 체계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은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영국과 독일 대표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관심 있게 관찰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들은 뭔가 준비해온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중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지만 내용은 상당히 도발적이었어요. 아시아의 중견국이 과연 그런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비슷한 논조로 이어갔어요. 유럽의 오랜 기술 축적과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이런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발표이거나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낀 것 아니냐는 암시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포항 시험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기술력과 허민준 연구원의 진심 어린 설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영국과 독일 대표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발언을 들으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했어요. 먼저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서 최근 한국의 방위 체계를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몇몇 대표님들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중견국이라고 표현하신 분들께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께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했는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삼성전자 혼자서도 프랑스 전체의 반도체 생산량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더욱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는데 한국의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합쳐도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는데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8%로 프랑스의 2.3%나 이탈리아의 1.5%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어요. 영국 대표가 작은 고개짓으로 제 발언에 동의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독일 대표도 메모를 하면서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 수출 실적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폴란드에 200여 대의 K2 전차를 수출했고 호주에는 K9 자주포 30대를 판매했다고 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는 이미 필리핀과 태국, 폴란드에서 운용 중이고 성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유럽의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천공방위체계의 실제 시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포항 시험장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고속표적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표적들이 하나씩 무력화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자전 시스템의 시연 장면이 나왔어요. 적의 미사일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요격체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영상이 끝난 후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대표들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대표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나라가 이런 놀라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영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위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개발됐다고 간조했어요. 한국은 그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해서 답변했습니다. 천공방위체계는 순수하게 방어용 무기이며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기술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습니다. 크로웰과 방산업계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크로웰이 원했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천공방위 체계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 성능은 발표된 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이 강화됐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관세 협상과 방위 기술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GDP 3.8%,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바로 천공기술 때문이라고 명시했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비 증강 압박이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국방부 고위층에 보고되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분석에 찬성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특히 크로웰과 연결된 방산업계에서는 제 보고서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미국에게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전환됐다는 거였어요. 크로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분노에 찬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미국의 국익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진정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산업계의 압력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국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화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한국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기술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날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문화 소프트 파워에서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런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성숙한 의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천공 같은 방어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전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공격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 애초에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방어로 평화를 지키는 방식 말이에요. 이런 철학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술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미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래서 결국엔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잖아요.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그 힘을 올바르게 쓰려는 마음가짐일까요? 동맹이라는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진짜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국제결혼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현상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경제대국 여성들이 자국 남성 대신 다른 나라 남성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의 강대국에서 꽃피운 엘리트 여성이 동양의 신흥강국으로 향하는 이 경악할 현상,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오늘 밝혀질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드라고 합니다.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3년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자란 보스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발상지이자 현대 미국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인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의 자존심이에요. MIT와 하버드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적 진보성까지 이 도시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보스턴의 유서 깊은 유대계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우리 유대계 미국인들은 교육과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주변 어른들의 기대를 한몫에 받았어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제 마음속은 늘 공허했는데 피터슨 연구소에서 국제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은 제게 더 이상 도전이나 열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과연 나의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오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의 불쾌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전혀 다른 양상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깔끔한 검은색 목티 차림의 낯선 아시아 남자에게 은은하게 퍼지는 머스크 향기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스턴의 지하철에서 맡아본 적 없는 섬세하고 세련된 향이었죠. 처음에는 그 향기 때문에 무심코 돌아본 것뿐이었는데 그가 통화하는 유창한 영어에 자꾸만 귀가 기울여졌어요. 월스트리트 금융인들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억양 속에 담긴 논리적인 대화 내용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찾는 제 모습에 놀라웠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유심히 관찰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 속에 숨겨진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난 후 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엔 단순히 출근 시간이 바뀌었나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그를 찾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운명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미국 내 아시아 경제권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우리 연구소의 리니핑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발표를 준비하셨어요.
그의 분석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에요. 중국과 비교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죠. 소수 대기업이 경제를 좌우하는 후진적 구조 때문에 혁신은 실종되었고 청년들의 꿈은 죽어가고 있어요. 라며 저에게 말을 했고 이어서 저를 더욱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린 교수가 말하는 그들만의 역사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알고 있던 것들의 유래가 사실은 중국이라는 거였습니다. 김치와 한복은 물론 태권도까지도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며 진실이라고 믿기 힘든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도 중국 국적이라는 발칵 뒤집힐 만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린 교수의 영향력 있는 분석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도 일시적 현상일 뿐 문화적 깊이가 부족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독창적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린 교수의 말을 곱씹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굳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메일함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에서 대표로 참석할 사람을 물색 중이었고 제 전공 분야와 관련이 깊었죠. 평소 같았으면 흥미롭게 느꼈을 기회였지만 린 교수와의 대화 이후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번 서울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선배님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같은 열정적인 연구자가 이런 국제 교류 기회를 놓친다고요? 솔직히 제 마음속 선입견을 말씀드렸더니 선배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로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연구자의 자세야. 누군가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지. 그 말씀이 저를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 후로 예정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발표 자료와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고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공항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완벽한 동선 설계, 세련된 실내 디자인까지 린 교수가 말했던 후진적 시스템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뛰어넘는 효율성과 정체성이 돋보였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와중에 입국장에서는 프로그램 관계자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는데 유창한 영어로 비행은 어땠는지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주한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은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해질녘 노을에 물든 다리 위로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서울의 도로는 매끄럽게 펼쳐져 있었고 한국의 자동차는 승차감이 뛰어나 안심하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관계자와 자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만찬장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하인츠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그렇게 1시간을 달려 환영 만찬장에 도착해보니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화려한 만찬장을 둘러보며 즐겁게 빠져들어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앞에서 오던 낯선 남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충격에 제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떨어질 뻔했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누군가 우아한 손길로 잔을 받아내며 다행히 위험을 피했는데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통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어디서 본 듯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몇 달 전에 보스턴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가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 보스턴 지하철 맨 앞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늘 경제주간지를 읽으시던 분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그 시간에 당신을 보면서 인사를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반가워요. 제 이름은 엘로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더니 그가 세련된 제스처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분석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고 마치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의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세련된 태도는 린 교수의 말이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금융체계와 청년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을 기약했어요. 이튿날 아침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경제교류 프로그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빅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기법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사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었는데 실시간 이체는 물론 모바일 결제, 디지털 뱅킹 시스템의 발전 수준은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민준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저녁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거래소 건물을 바라보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진중해 보였어요. 여의도 공원을 걸어볼까요? 민준 씨의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공원을 걸으며 세종대왕 동상 앞에 멈춰섰어요. 민준 씨는 한글 창제의 위대함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줘서 한글의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말을 이어갔는데 한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강이 저기 있는데 저기서도 산책을 하면 좋을 테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쉽네요. 민준 씨의 말에 저도 아쉬움이 커졌어요. 봄이 되면 이곳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한강변에 벚꽃이 만발하면 정말 아름다워요. 돗자리 펴고 앉아서 치킨에 맥주도 마시고 밤에는 라면도 끓여 먹고 여유를 만끽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그 광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정까지 대화를 이어간 것 같네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다음에 한 번 더 한국을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저는 진심이 느껴졌고 그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너무나 짧게 느껴진 일주일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가슴 한켠을 채워갔습니다. 민준 씨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 걸까?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 안에 무언가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피터슨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과 달리 더 무거워졌어요. 매일 보던 동료들의 얼굴도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업무 시간 내내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는데 첨단 금융 시스템과 체계적인 시민의식,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소통 방식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일 밤 민준 씨와 나누는 메시지가 제게 유일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는 그의 메시지들은 제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의 생활 방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흥미로 발전했어요. 어느 날 밤 보스턴의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귀가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 3년간 같은 연구, 같은 사무실,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양상의 삶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예상대로 격렬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뭘 하겠냐면서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제가 찍어온 한국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영상이야 예쁘게 찍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라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에 부모님께 일주일 동안 설득을 했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내가 안 갈 것도 아니니 조심히 다녀오너라 하시며 마지못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의 작별은 짧고 담담했어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도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과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시차 적응으로 피곤한 상태였지만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의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민준 씨가 입국장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직접 배웅을 나와준 그의 모습에 지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착 준비가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진행한 외국인 등록 절차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처리 속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90일 이내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는 간단한 절차에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영어 응대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주거 공간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민준 씨가 추천해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들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물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위치와 가격, 시설 정보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몇 주씩 걸리는 집 구하기가 여기서는 훨씬 빠르게 가능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월세 금액이었는데요. 보스턴에서는 평범한 원룸도 월 5,600만 원을 호가했지만 서울 중심가의 깔끔한 오피스텔이 100만 원 아래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환율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죠. 물론 더 많은 금액으로 더 좋은 시설의 집들도 있었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의 깔끔한 오피스텔을 선택했어요. 서울에서의 적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준 씨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사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며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탐험하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가서 차를 마시고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그리고 동네 재래시장에서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을 맛보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매일 저녁 부모님께 그날의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 생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새벽 1시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오늘 주문한 물건이 당일 배송으로 도착했어요. 아침에 주문하고 저녁에 받다니 이런 택배 시스템은 정말 신기해요. 라는 메시지에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속에서도 여전히 걱정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결국 한 달 후 영상통화에서 저는 속마음을 터놓았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직접 와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사는 곳,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동의해주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부모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민준 씨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부모님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고 아버지도 눈살을 약간 찌푸리셨어요. 한국에서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경제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주 지적이고 친절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 같은 두근거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일단 가서 얼굴이나 보자. 도대체 우리 딸을 어떤 사람이 사로잡았는지 궁금하구나. 낯선 아시아 남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숨겨진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민준 씨에게 연락을 하니 3분 뒤 도착이라는 말에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에 깔끔한 슈트 차림의 민준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아버지의 눈이 순간 커졌고 어머니는 입을 약간 벌리신 채 쳐다보셨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번진 놀라움은 그들이 상상했던 딸의 아시아 친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엘로드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준 씨의 완벽한 억양과 유창한 영어에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이 두 번째 충격은 부모님의 선입견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대 이상의 첫인상에 부모님의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의 방어적인 태도가 순식간에 호기심으로 바뀌고 어머니의 긴장된 표정은 어느새 따뜻한 미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네셨어요. 민준 씨의 차분하고 지적인 대화 방식은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매력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오늘은 바깥이 많이 추워졌네요. 제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어떨까요? 그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부모님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용산 최고급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50평대 넓은 평수와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세련된 모던 인테리어는 민준 씨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미리 온도를 맞춰 놓았어요. 민준 씨의 말에 신발을 벗고 발을 내디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셨어요. 한국의 온돌바닥이 선사하는 따뜻함은 보스턴의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민준 씨가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는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홈 시스템의 기반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감탄을 거듭하셨어요. 민준 씨가 준비해준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괜히 폐를 끼치기 싫다며 사양하셨습니다. 그럼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민준 씨가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카카오택시 앱을 보여주자 부모님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는 모습에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앱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목적지와 출발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예상 요금이 실시간으로 계산되며 카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시스템을 시연하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민준 씨는 운전기사와 짧게 대화를 나누며 저희를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어머니의 눈빛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차에 오르며 부모님은 민준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편안하게 숙소로 향할 수 있었어요. 다음 이틀 동안은 민준 씨가 중요한 업무로 바빠서 부모님과 저만 서울의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과 남산타워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민준 씨가 합류해 함께 아차산 등산을 계획했어요. 도심 속에 멋진 산이 있어요. 정상에서는 롯데타워도 보이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민준 씨의 설명에 부모님도 기대에 차 보이셨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아차산의 역사적 가치였는데 민준 씨는 고구려 제오보루의 방어시설과 문화재들을 설명해 주었고 한국의 오랜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는 말에 아버지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날씨 속에 아차산 등산이 시작되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매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남녀노소 젊은 청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각양각색으로 등산을 즐기고 있었고
울창한 숲과 웅장한 바위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유려한 곡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산의 모습에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곳이 도시 안에 있다니 미국의 센트럴파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네요. 아버지의 감탄에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북한산도 같이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는 기분 좋은 산내음을 맡으며 하산길을 걸어갔습니다. 풍경을 감상하고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살짝 비틀거리셨어요. 다행히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발목에 통증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 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근처에 좋은 한 의원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치료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의원이라는 말에 부모님이 의아해 하셨지만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동의하셨고 민준 씨의 안내로 들어선 한 의원은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은은한 한약재 향기가 맴도는 공간은 미국의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도 전통의 흔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녹차를 내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데 라며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속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진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진맥을 통해 전반적인 순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목 부위의 경락 흐름도 살펴볼게요. 생소한 용어들이었지만 꼼꼼한 설명 덕분에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다행히 가벼운 염좌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침 치료와 부항을 병행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처음 받아보는 침술과 온찜질 그리고 한방 파스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고 미국의 진통제 위주 치료와는 다른 접근법에 부모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진료비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보스턴이었다면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최소 수백 달러가 청구됐을 텐데 한 의원의 진료비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의료 선진국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로드, 이제 내가 한국에 살겠다고 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어머니의 이 말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차산에서의 등산과 한 의원 경험 이후 민준 씨는 부모님의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다면서 몸보신을 위한 삼계탕집을 예약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 민준 씨와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들으시곤 부모님의 표정에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로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단다. 오히려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아버지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놀라웠어. 젊은이들의 열정,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잖니. 어머니는 의학적 측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국의 한의학 덕분에 발목 통증이 놀랍도록 빨리 좋아졌다면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 효과를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민준 씨의 부모님과 꼭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의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시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은 제게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처음 한국행을 알렸을 때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두 분이 이제는 한국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될 날을 기대하며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날 밤 민준 씨와 함께 공항까지 배웅할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 삶의 중심이 될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엘로드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스턴의 엘리트가 한국에서 찾은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가족의 마음을 바꾼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